네. 이제 금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실 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한동안 또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예. 이 뭐 전세 가격 그리고 뭐 월세 가격은 향후 좀 어떻게 흐름을 보일까요?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를 서울의 입주 물량과 비교를 해봤더니 그 상관계수가 있는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넘어서면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의외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25로 애매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반면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와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63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으면 서울이 빠지고 전세가가 빠지고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서울의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서울의 전세가가 너무 오른다 싶으면 수도권으로 이주를 하는 그러한 수도권이라는 대체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수도권 착공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 18만 호, 2019년 22만 호, 2020년도 22만 호, 21년에 23만 6천 호가 이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이들이 한 2, 3년 뒤에 입주한다고 봤을 때 24년까지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좀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서울이 금리 영향도 있지만 그 입주 물량 영향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기 힘든 상황이 24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건설 원자재 급등 여파 때문에 22년에는 착공 물량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25년에는 다시 좀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지지만 24년까지는 전세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금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네. 그게 25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4년까지는 많은 것 같고요. 24년까지. 22년에 착공이 감소했기 때문에 25년엔 좀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그런 근데 상황이 또 될 것 같습니다. 25년이면 마침 또 금리도 사실 이게 뭐 다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텐데. 아마도 그때쯤이면 네. 예, 금리는 지금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24년, 25년이 굉장히 적어도 전세 가격에 있어서는 그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도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운명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하락장에서는 이제 주택 정비 사업의 동력이 많이 상실이 되거든요. 집값이 오르니까 다들 으쌰으쌰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굳이 뭐 이 귀찮은 걸 해야 되냐는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정비 사업 활성화에 좀 보수 정권이 좀 그런 정비 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이라고 본다면, 현재 이제 보수 정권, 보수 서울시장이 같이 동반으로 된 기간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네, 맞죠. 따라서 이제 재건축 단지들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 또 오세훈 시장 체제하에서 속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게 하락장 때 이제 속도를 낸 단지들이 상승장 때 이제 입주가 되면서 완공이 되면서 그 초과 상승이 과실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속도를 내는 단지들이 굉장히 영리한 단지들이고, 네. 관심 단지들 중에 그러한 단지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하락장에서 빨리 속도를 내야 결국에 이제 완공되는 시점은 다시 이게 시장이 바뀐 다음이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상승장 때 이제 입주가 하기 때문에 제대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할 때 속도를 내는 거는 약간 의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가령 입주할 때 하락장으로 전환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하락장 때 속도를 내는 단지들이 영리한 단지고 계속 제일 관심을 두셔야 될 곳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할 때 하락장으로 전환된 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둔촌주공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둔촌주공도 좀 너무 이제 시간이 끌면서 네. 좀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상 때 속도를 냈다가 상승상 때 이제 대규모 입주를 한 단지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좀 개포가 좀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개포가 상승장 초반, 중반부 때 상대적으로 과거의 브랜드보다 많이 좀 상승된 브랜드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뭐 요즘 서울에서도 이제 막 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온 동네들이 있잖아요. 뭐 네. 여의도 이촌도 그렇고 최근에 목동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좀 어디가 좀 유망하다고 보실까요? 사실은 재건축은 이제 각 단지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네. 그 사업 속도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떠한 좌초를 겪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단지를 좀 추천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개포가 이제 대규모 재건축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일대가 좀 많이 변화를 겪듯이 이번에 목동이 대거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좀 진척이 빨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제3자로서 밖에서 판단하기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단지가
신축 대단지를 거듭나려고 하는 열망이 좀 강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이제 학군이 이제 주요 강점이었던 곳들이 이제 전체가 신축 대단지로 많이 바뀌면 그 일대가 또 대규모 그 브랜드가 또 굉장히 더 일신되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유명한 부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목동은 학군이 어마어마한 장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네. 이제 뭐 그 큰 단지들이 전부 다 재개발이 잘 성공적으로 됐다면 네, 이게 이제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하락장에서 뭐 저 같은 이 무주택자들이 좀 세워야 할 투자 전략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가고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지금 제가 줄곧 얘기했던 건 현재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전세가율의 하락 추세를 봤을 땐 지금 집을 사는 건 좀 비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충분히 내려오고 전세가율이 좀 높아졌을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할 시점을 좀 돌이켜보면 그때가 수도권 기준으로 2013년 3분기, 4분기 때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때 서울의 전세가율이 계속 2008년 38%에서 계속 오르다가 2013년 가을에 60%가 되자 집값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돌이켜보면 이제 전세가율이 60% 정도가 되면은 이제 슬슬 갭 투자 수요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실수요도 내가 내는 전세값이 집값이 60%네? 이러면 약간 이제 집을 사볼까 이렇게 실수요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전세가율이 다시 60%를 뚫고 올라갈 때를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집을 사려면 그때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60% 뚫고 올라가더라도 실수요의 그 수요 매매의 임계치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여전히 높으면 또 조심해야 되고 전세가율 60% 뚫고 올라가도 3기 신도시주 같은 대규모 공급이 주변에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전세가율이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공급 상황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쨌든 전세가율과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계속해서 눈여겨 보면서 이제 그 추이를 보고서 내 주택 구매 시점을 좀 판단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향후 그 주변 지역의 공급 상황까지 네.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뭐 금리 부담 때문에 월세로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전세로 옮겨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조언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와 월세의 유불리는 이제 금리 상황에 주는 영향이 큰데 금리가 향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이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월세는 이제 자본의 축적 능력을 감퇴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이 축적돼야 미래에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월세보다 전세를 추천합니다만 또 하나 이유는 또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을 시기가 멀지 않고 적어도 그 이유는 금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월세보다는 전세 쪽을 선택하는 게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전세를 택한다고 해도 현 시점의 금리에서는 과도한 대출은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 막 전세 자금 대출 막 해갖고 뭐 한 달에 그 금리 이자 돈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내는 것보다는 뭐 월세가 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세가 자본의 축적을 감소시키는 네. 영향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하락장이 이제 뭔가 계속 되다 보면 뭔가 유의해서 봐야 될 뭐 좀 위험 신호나 이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은 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주택 구입 부담이나 전세가율은 현행 지표 또는 후행 지표거든요. 지금 또는 석 달 전이 얼마나 높은 상태, 얼마나 낮은 상태인지 판단하게 하는 거지 이 선행 지표는 아닌데 결국 선행 지표는 사실상 공급이 주요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공급을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집을 샀던 게 이제 그 수원 영통에 집을 샀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2006년, 7년 경이었는데 그때 수원 영통을 샀던 이유는 이제 근처에 삼성전자라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글로벌 대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던 대기업이 있었고 직주 근접의 힘이 있었고 수원에서 탁군이 좀 좋은 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원 영통을 샀었는데 제가 이제 말 그대로 불인이어서 그때 간과했던 건 2, 3년 뒤부터 인근에 동탄 1신도시가 입주하는 걸 간과를 했던 거죠. 그래서 동탄 1신도시가 입주를 하자 이제 수원 영통이 직격탄을 맞고 예를 들면 30% 올랐던 집값이 다시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행지표의 거의 유일한 선행지표를 할 수 있는 공급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광역시는 그렇다고 보여지고 계속 얘기하는 현행지표, 후행지표긴 하지만 주택구입부담지수, 전세가율도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아까 이제 2007년 처음에 이제 주택을 구매하실 때 불인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젊은 세대 불인이들을 위해서 뭐 투자할 때 이것만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뭐 꿀팁 같은 게 있으시면 혹시 하나만. 사실은 뭐 꿀팁이라기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중간쯤에 한 이야기 나왔던 그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우상향을 하지만 우상향 속에서도 지금 겪고 있듯이 이제 단기적인 부침은 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을 맞추는 게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생각은 좀 어떤 재화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선의 투자는 늘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인구가 감소하는 저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구가 감소가 심화될수록 인근 일본의 생활을 보면은 인구 감소가 시작되자 도쿄와 타 지역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과 살기 조금 어려운 곳의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죠. 인구가 감소되면 누구나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몰리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드디어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가 나쁜 쪽의 투자는 앞으로 점점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이 도시 중심부, 외곽보다는 중심부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시대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외부에 자주 얘기하는 게 이제 저수지 얘기거든요.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저수지 어느 곳이나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인데 인구가 감소되면 저수지로 치면 가뭄이 와서 외곽지부터 말라붙어 버리면 외곽지에서 자칫 잘못하면 가뭄이 오면 외곽지에 있는 물고기들이 결국은 탈출을 못해서 죽는 경우가 가끔 뉴스에서 보여지듯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곽지는 이제 점점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물고기의 지능이 있다고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제 안전한 곳 결국은 저수지 중앙으로 수심이 제일 깊은 저수지 중앙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부동산으로 지금 핵심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총수요가 감소하는 시대가 오면 더더욱 핵심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그 어쩌다 사장이라는 TVN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시즌 2까지 했었죠. 시즌 1 때 아마 강원도 하천군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조그만 슈퍼를 이제 조인성 씨와 차태현 씨가 경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그 훈훈한 소통을 그린 예능인데 거기에 제가 기억에 이제 한 중학생이 이제 찾아오는데 눈에 다래끼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차태현 씨가 그 병원에 왜 안 가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병원이 없어요 였습니다. 조인성 씨와 차태현 씨가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찾아 나서는데 차량으로 편도로 1시간 거리인 춘천까지 가게 되거든요. 결국 안과 하나 찾으러. 결국은 그러한 그 방송에서는 굉장히 훈훈한 걸로 나왔지만 제 눈에는 이게 또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어 있구나. 병원 하나 찾으러 차량으로 1시간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여건이 되는 분들일수록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면 핵심지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지로 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점점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어쨌든 젊을 때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기왕이면 부동산은 핵심지로 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심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무조건 서울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직 인구 감소가 시작됐지만 인구 감소 폭이 막 1년에 100만 명씩 주는 건 그런 부분 아니기 때문에 각 지방 거점 도시들도 충분히 핵심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핵심지라고 했을 때 그런 서울만 뿐만이 아니라 뭐 광역시 또는 이런 지방 거점 도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다만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히 진행이 되면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역 주변 지역의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 운전을 가능해지는 분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세권이 더 인기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거점 도시 또는 광역시나 거점 도시의 그러한 교통 요충지 같은 곳들을 좀 그곳부터 시작하는 것도 좀 중요한 단계 이렇게 첫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라도 뭐 고속도로 IC 주변보다는 철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이런 맞습니다. 데가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고령화 인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량 인프라보다 철도 인프라가 된 곳이 더 인기를 끄는 게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작가님 모시고 너무 많은 말씀 나눠봤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